지정학 파스칼 보니파스 즈음.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국제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고조되는 크림반도의 위기, 패권전쟁으로 확대된 미중 갈등, 분열하는 유럽과 독주하는 미국,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는 아프리카 내전, 난민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지중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토 분쟁,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권력 지향의 변화. 지금 세계는 왜 분열하고 대립하는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지구온난화, 핵위협, 경제위기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진정한 협력은 가능한가? 영토를 넘어 이제 사이버 공간과 우주로까지 확대된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국제관계 뒤에 숨겨진 진실과 모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펼쳐진다. 책 지정학은 2019년 2월 초판이 발행되었습니다. 파스칼 보니파스는 당시 미완의 독립에서 분쟁이 싹트다라는 제목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갈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통해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니파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종교와 민족의 갈등이 아닌 전형적인 영토 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니파스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반도를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저는 2019년 지정학을 읽고 5년 만에 유튜브를 위해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세계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이 책을 읽고 신중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전쟁이나 분쟁은 어차피 일어나야 하는 것들이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여기에는 1부의 일부 내용과 3부에 실린 한반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 옮겨볼까 합니다. 책이 출간되고 5년이 지났음을 상기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루돌프 셀렌에 따르면 지정학이란 지리적인 유기체로서 공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국가에 관한 과학이다. 이번에는 로버트 케플런의 견해를 들어보자. 그는 지정학은 각 국가가 전략을 세울 때 마주하게 되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연구이며 지리가 사람들 사이의 대립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했다. 가장 간결하면서도 신속하게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이브 라이코스의 정의이다. 이 분야에서 저명한 프랑스의 학자인 그의 견해에 따르면 지정학은 영토에 대한 권력 경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카를 하우스호퍼는 나치 지정학의 선두에 섰던 인물이다. 카를 하우스호퍼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집단을 중심으로 세계가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범지역은 국제분업에 의해 강력한 국가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그리고 이 방식에 따라 독일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조직할 것이고 유라시아 대륙은 동쪽 경계선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며 이 경계선 동쪽의 아시아는 일본이 맡게 된다. 그리고 이 세 개 지역은 범아메리카 지역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 권위 있는 학자들은 국제적인 문제를 다소간 이론적으로 접근했다. 국경, 영토에 관한 문제가 더 이상 이데올로기에 가려지지 않고 다시 부상한 것은 1978년에서 1979년에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이 국경선을 두고 벌인 전쟁과 1980년에서 1988년에 걸쳐 이란과 이라크가 영토 문제로 전쟁을 치른 이후였다. 냉전 말기에는 지리경제학이 지정학을 계승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더 이상 두 진영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세계가 경제 경쟁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가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번 입증되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자신들의 영토나 체제에 대한 성역화이다. 말하자면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핵무기의 힘을 빌려 어떤 위협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받고 싶은 것이다. 만약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그가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그의 목표는 남한을 정복하는 것도 미국을 파괴하는 것도 아닌 오로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그에게 생명보험이나 마찬가지다. 문명의 충돌은 미국의 대학 교수 세뮤얼 헌팅턴이 1993년 포린 어페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기사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헌팅턴에 의하면 냉전의 종식은 전쟁의 종말이 아니라 전쟁의 돌연변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20세기의 전쟁은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혹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동맹에 대항하는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냉전 역시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 소련이 붕괴되며 이런 유형의 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헌팅턴은 문명을 객관적 요소 언어, 종교, 역사, 관습, 제도와 주관적 요소 소속감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으로 정의했다. 그는 전 세계의 문명을 서구, 유교, 일본, 이슬람, 힌두, 정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헌팅턴의 주장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정학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그의 주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대립이라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과거의 열쇠를 대체하면서 분쟁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의 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들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게다가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관계 속에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지나치게 결정론적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 역사를 미리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문명은 저절로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냉전의 종식은 이데올로기 전쟁의 종결을 가져왔지만 결코 전쟁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단지 전쟁의 의미가 바뀌고 문명 간의 대립으로 그 양상이 변했을 뿐이다. 문명에 대한 정의는 언어, 역사, 종교와 같은 객관적 요소와 귀속감 같은 주관적 요소로 내려질 수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대립으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 냉전으로 분단된 한국은 잠재적으로 긴박한 전략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1895년부터 실질적으로 한국을 점령한 일본은 1945년 그들이 패전할 때까지 한국에서 수많은 강탈을 일삼았다. 소련과 미국은 북위 38도에서 마주쳤다. 초기에는 독일에서와 같이 한시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단은 지속되었고 양쪽은 각자 자신들이 통치하는 체제하에 정부를 수립했다. 1950년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북한의 군대는 군사분 개선을 넘어왔다. 한국 전쟁의 시작이었다. 미국은 유엔군을 이끌고 남한의 편에서 싸웠다. 북한은 물질적으로는 소련의 도움을 받았고 인적으로는 중국의 지원병의 지원을 받았다. 냉전 중 가장 큰 유혈 전투가 된 이 전쟁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며 끝났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며 평양에 대하여 강경한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그들의 태도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였다. 2013년 전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그의 뒤를 이으면서 같은 정책을 유지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군사적 교전까지 갈 수도 있는 긴장감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에 대재앙과도 같은 대규모의 전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두 한국 사이의 상황은 지정학적 난제이다. 공식적으로 양측이 바라고 있는 통일을 이루는 데에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남한은 두 한국 사이보다 격차가 훨씬 적었는데도 힘겨웠던 두 독일의 통일을 이미 지켜보았다. 게다가 서독은 동독보다 인구가 4배나 많았지만 남한의 인구는 북한의 겨우 2배에 불과하다. 북한 체제가 내적으로 붕괴되어 불가피하게 서둘러 통일이 되는 경우 남한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두 나라가 충돌한다면 미국의 지원은 차치하더라도 군사시설의 차이로 인해 북한은 필연적으로 패배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패배하기 전에 북한은 남한에 끔찍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서울은 군사분 개선에서 고작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고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은 남한의 모든 도시는 물론 심지어 도쿄까지 타격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 체제가 점진적으로 개방되면서 북한의 급격한 몰락과 북한과의 분쟁은 피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다. 북한 정권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이다. 김정일이 2011년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그 뒤를 이으며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으므로 개방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일본은 북한 지도자의 예측할 수 없는 면을 두려워한다. 또한 반일 감정이라는 유대감을 가진 두 한국의 통일도 걱정한다. 분단 상태가 유지된다면
미국은 남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남아있을 수 있다. 201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결의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제재안이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2017년 9월 4차 실험에서 북한은 열핵 반응 기술까지 이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보복을 통해 북한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한다고 해도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곧바로 전면전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실현 불가능하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층이 도발적 언행을 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이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감이 다시 부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같은 국가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만약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분명 여전히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